네, 오늘도 6월 20일 뉴스 길라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생각보다 세계적인 뉴스가 많이 없었고 IT 쪽 뉴스를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CNN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앵커가 이제 트럼프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폭스 앵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CNN이랑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요. 워싱턴 포스트랑 사이가 안 좋고, 그다음에 트럼프를 가장 대변하는 매체가 폭스 앵커인데 이제 폭스 뉴스잖아요. 근데 이제 CNN 앵커가 히틀러를, 그러니까 트럼프를 히틀러에 비유했어요. 히틀러라는 캐릭터를 보자면 사실 헤이트 스피치의 가장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을 많이 학살하면서 어떤 인종적인 차별적인 색깔을 지녔잖아요. 그래서 CNN 앵커가 솔직히 막무가내로 이 비유를 한 건 아니지만 약간 비유가 좀 셌죠. 그래서 트럼프에 관련된 여러 이제 레이시즘 같은 이슈를 건드리면서 트럼프를 공격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랑 재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앞두고 이게 좀 약간 좌우 진영, 그중은 좌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진영 논리로 대립을 하는 것들이 되게 아이러니하고 되게 대놓고, 이제 언론사가 CNN은 트럼프를 반 트럼프, 그리고 폭스는 아주 친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두 번째는 이제 섹시한 모델이 되고 싶어서 비키니 사진 올렸다가 의사 면허가 취소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국제적인 어떤 되게 빅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는데 되게 재밌었고, 이분이 미얀마 사람이거든요. 미얀마 사람인데 되게 엘리트예요. 그래서 21살에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제 모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수위가 높은 사진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SNS에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 나온 사진 말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외설적인 사진이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의사협회에서 미얀마가 약간 좀 나름대로 가부장적이고 좀 보수적인 사회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의사 면허를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기사였고, 영국에서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권총을 찍어낸 대학생이 처음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이제 대마초를 몰래 이렇게 재배를 하다가 걸렸는데 이제 그 칩을 수색하다 보니까 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3D 프린터로 찍은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게 플라스틱인가? 하여튼 재질이 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갖고 들어가도 안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하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3D 프린터로 이제 총을 찍어내는 것은 이제 이미 오래전에 한 학자가 이제 그 도면을, 설계 도면을 이제 공유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3D 프린터에다가 그냥 그 도면을 다운받아서 입력만 하면은 바로 그냥 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규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국에서 첫 유죄를 받았는데 좀 약간 나름대로 좀 중형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기사였어요. 그리고 화웨이 관련 얘기도 당연히 있었고, 뭐 이건 화웨이 회장에 대한 인터뷰 얘기고, 이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불붙는 성매매 처벌 논쟁, 뉴욕은 완전 합법화, 유럽은 매수자만 처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 합법화 또는 성범죄, 그러니까 성범죄자의 비범죄화라고 했었나? 가지고 성매매를 이제 기본적으로 합법화하자는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당연히 이슈가 있죠. 당연하겠지만 미성년자 관련해서는 예, 그 당연히 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그 백그라운드가 뒷받침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절대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인 간의 어떤 좀 동의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된 그런 약간 매매, 그러니까 자본을 매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뉴욕은 완전 합법화, 그리고 유럽은 매수자만 처벌하는 건데, 유럽은 이걸 노드릭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르웨이,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북유럽 3개국에서 약간 실시하는, 특히 스웨덴에서 하는 건데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매수자만 처벌한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매매 수요 근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를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성 노동자는 어떻게 보면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매수자만 처벌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경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도 좀 되게 색다른 논쟁이었고,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그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두 가지 그냥 개념. 이제 비범죄화라든지 이제 노드릭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근절을 통한 매수자만 처벌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크게 두 핵심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완전 합법화 아니면 매수자만 처벌 이렇게. 그다음에 중국 행렬의 논란 리커창. 탈 중국 행렬의 논란 리커창.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외국 기업 CEO 불러서 떠나지 마라 호소. 지금 어저께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사 중에서 애플마저 이제 엑소더스, 차이나 엑소더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리커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서열 2위로 우리나라로 재경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웬만한 국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 그 경제랑 이제 국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재경부 장관을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두 개를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열 2위인 리커창이 외국 기업 CEO를 불러가지고 떠나지 말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 물론 이제 시진핑이라든지 그 위에 이제 그 공산당 위주는 이제 강경 대응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상 되게 잃는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리커창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강경하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온정적으로 가는 거죠. CEO 불러가지고 나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중국이 되게 강경하게 나오죠. 삼성한테도 뭐 화웨이랑 거래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전에 사드 세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홍콩 시민 다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한다. 그래서 21일 날 정부 청사를 포위한다는 느낌으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12일이었는지 15일이었는지 이제 그때 한번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정부에선 강경 대응을 했고 또 거기에 연루된 많은 분들을 이제 감옥으로 투옥시켰어요. 그래서 또 폭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잠정적으로 그 외국인 인도법에 대한 송환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잠깐 중단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은 그러지 말고 아예 논의 자체를 처리를 해라라고 하면서 그 잡혀간 사람들 풀어주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내걸어서 한 번 더 이제 시위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콩 시민들이 승리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홍콩과 이제 중국 본토와의 그 관계가 점점 균열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제 그런 시위들도 격렬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홍콩 시민들은 되게 불안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 돈이 있는 사람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자본을 다른 나라로 이전을 시키던지 이제 이민 준비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최저임금 실패 표본 반면 교사로 삼겠다는 일본. 기사 자체는 이제 되게 한국 최저임금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 갑자기 올린 거에 대해서 일본이 안 좋게 보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는 경제,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에요. 사실 일본 지금 이번에 소비세를 인상을 시키거든요. 8에서 10%로.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거는 부가가치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좀 올라갈 거라는 거죠. 물가가 좀 올라가니까 당연히 서민들을 위한 어떤 좀 뭐랄까 친섬적인 정책을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장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어쨌거나 이제 사회 그 약자 분들보다는 좀 가진 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보이스가 헤드라인에 걸렸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최저임금 너무 빠르다. 한국 실패한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한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논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예. 왜냐면 그 백그라운드는 소비세를 인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음,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결론이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재밌는 기사라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사를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내용을 좀 다뤘던 기사예요. 이번에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가해선박 승객이 말하기를 가해선박이란 건 이제 우리나라 그 탔던 그 여행 그 크루즈를 뒤에서 쳤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스위스 소재였죠. 가해선박 거기에 탔던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를 선장은 사고를 그때까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뭐 수색 작업, 구조 활동 이런 것도 안 벌이고 그냥 지나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진술 및 이런 것들 헝가리 당국이랑 뭐 그 선박사와의 어떤 커넥션 같은 것들을 파헤친 좀 기사였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 같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심화되는 보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삼각군의 명복을 빌고요. 일단 그래서 G20 코앞인데 한일 정상회담 공방전. 네, 앞으로 도쿄에서 G20이 열릴 텐데 그때 아마 중국이랑 미국 만나는 게 사실 가장 키 메인 이벤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랑 일본 지금 현재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간략한 이제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이제 빈 살만이 그러니까 카슈쿠지 살해 배후에 있다고 지목을 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제 빈 살만 왕세자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약간 돈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좀 녹취 파일 이런 것들 공개했을 때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배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보고서를 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히 파장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음,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미 연준이 7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께도 나왔던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리 인하하는 비도기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여러 가지 뭐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서 미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내용을 많이 이제 뿌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세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 언론은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약간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담배가 또 폭발해가지고 미국의 고등학생이 턱뼈랑 치아가 부서져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주 폭발을 하나 봐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기사 읽으면서도 약간 좀 시겁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평양에서 만났잖아요. 이제 시진핑이 15년, 12년 만인가? 15년인가 만에 방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25만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환대를 했다고 하는데 김정은이랑 이제 시진핑이랑 이제 공개적인 담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김정은이 긴장 완화 조치 유관국 호응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북을 여러 가지 면에서 돕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긴장 완화 조치 유관국 유관에서 유관국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웬만큼 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안 받아줬다라고 중국한테 좀 약간 땡깡 부린 거죠.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되게 타이밍이 시기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묘 갈등 겪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20에서 만날 거란 말이죠. 그 전에 북한을 만나고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여러 가지 카드를 또 갖고 가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웬만하면 좀 원만하게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 사이도 중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이랑 북한이랑 미국이 3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해서 4자로 이제 북핵 문제는 풀어가야 간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백그라운드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중국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을 이제 종전선언을 했지만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끼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협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판에 꼭 끼고 싶어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미중 만남 앞두고 한 발 더 밀착한 김정은, 시진핑. 맞는 말이에요. 헤드라인 잘 잡았죠. 그래서 미중이랑 만남 이제 G20에서 만날 건데 그 전에 김정은이랑 시진핑 한 번 더 돈독하게. 왜냐면 사실 그때 북미 회담 전에도 이제 김정은이 시진핑을 먼저 만나고 갔나? 갔다 와서 만났나? 그러니까 북한이랑 중국 관계는 이 정도로 그냥 돈독해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북한이랑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나도 친한데 관리해야겠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시진핑 뭐 평화협정, 해구산 거론 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약간 재밌던 것 중에 탈중국 움직임 속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소형 모델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제재를 떠나가지고 이제 차이나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데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중국에다가 소형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는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 트럼프랑 별로 안 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호주 방송사에서 이제 BTS를 좀 조롱한 비난했던 기사가 있었어요. 춤은 굉장해도 노래는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가장 백호주의적인 나라잖아요, 호주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딱 와닿다기보다는 좀 호주 맞네 이런 느낌이 왔던 게 BTS 멤버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멤버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게 더 놀랍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비난이 일었고 아미에서 비난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하한 거를 논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결국에 사과를 했는데 모르겠네요. 지켜봐야죠 또. 트럼프 이거 어떻게 보면 어저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메인적인 기사였어요. 트럼프가 미 무인기 격추에 이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 사실 많은 기사들이 이게 어디서 격추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무인기를 띄웠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근데 이걸 이란이 격추시킨 거예요. 근데 무인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드론이거든요. 근데 드론인데 제가 또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사이즈가 그냥 일반 비행기랑 똑같아요. 사람이 안 타고 있을 뿐이지 굉장히 비싼 것 같고 이걸 왜 띄웠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근데 이란은 당연히 이란이 격추시켰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란은 이제 자기 공해상에 그러니까 영해상에 들어왔으니까 격추시켰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인기 띄웠을 때 만약에 우리 영내에 안 들어왔는데 굳이 격추시킬 것 같진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음모론이긴 하지만 미국이 의도적으로 띄운 것 같아요. 예. 의도적으로 영해에 한번 침범한 다음에 격추 당하고 그거하고 좀 약간 거리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너무 이번에 뭐 그 유조선 선박 그 피격도 그렇고 약간 이란이랑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이랑 지금 사이가 너무 대립각을 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한 시그널이다. 중동에서도 진짜 뭔가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17년 연속으로 북한의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북중 정상회담 속 주목. 미국이 17년 연속으로 또 갑작스럽게 이 리포트를 또 공개를 했어요. 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국이다라고 3등급으로 나뉘는데 티어 3로 나눴더라고요. 뭐 인신매매를 방치하고 이걸 뭐 그러니까 인신매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성매매가 대부분이겠죠. 인신매매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도 없는 단계를 3단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리포트를 평양에서 이제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타이밍에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진 속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중 정상회담이 앞으로 북중 정상회담성 주목인데 이제 북한이랑 아니 미국이랑 중국이랑 만날 거란 말이에요. G20에서. 그러니까 약간 서로 이제 좀 신경전 좀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 비둘기 모두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 12.5조 불 돌파 사상 최대. 음, 이게 가장 좀 간단한 경제학적 논리로 채권의 가치랑 금리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요. 이것만 좀 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채권을 많이 사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갔다는 거잖아요. 채권의 가치가 올랐다는 건 금리가 반대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를 기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이제 발빠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감지해서 이제 뭐랄까 그거에 대해서 음, 행동을 개시를 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기사였고요. 미래에셋이도 모바일 페이 전쟁에 가세했다. 좀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사실 금투사잖아요. 금융 투자 증권 사업인데 미래에셋 증권 대우증권에서 모바일 페이 전쟁에 가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읽어보니까 사실 이 모바일 페이 쪽으로 금융 기관이 이게 아마 법제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박혀 있었는데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뚫렸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에셋이 그걸 처음으로 뚫고 모바일페이에 금투사 최초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금투사는 아무래도 자본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자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미션 수수료 경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적 자원 그런 거에서 다 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페이가 이미 우리나라는 삼성페이라든지 뭐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과연 갈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게 있는지 몇몇 가지 이제 그들이 내세우는 기능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설명드리긴 그럴 것 같고요. 앞으로 기사를 보면 잘 설명이 되겠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마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간담회 금융업계 CEO 11명 모인 까닭은 아마 이번에 서울에서였나? 이제 금융업계 이제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베트남 경제부총리가 왔어요. 그때 금융업계 금투업계 CEO 11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베트남 진출에 대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산업적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투업계랑 이제 간담회를 가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투업계 CEO들은 결과적으로 규제 풀어달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마음대로 투자하고 뭐 대출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기다 투자를 많이 때리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갖고 베트남 경제를 돌릴 수 있으니까. 예, 가장 기본적으로 FDI를 받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도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도 이미 베트남에 투자를 가장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 상호 호혜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도 감지할 수 있었고요. 뭐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줄었지만 빚 갚을 능력은 없어졌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미 가계부채가 너무 많았고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었다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그만큼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라는 건 가계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 갖고 있는 빚이거든요.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줄었다는 거는 이제 대출을 더 이상 못하게끔 많이 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만 늘어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줄었는데 빚 갚을 능력은 당연히 적겠죠. 왜냐면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값 자기 갖고 있는 빚 대비 소득 수준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지니까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줄었지만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만큼 소득도 줄어가지고 사실 빚을 꿔서 갚아 나가는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빚을 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소득도 없는데 빚은 계속 있고 이걸 갚아 나갈 수도 없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계가 이렇게 펀더멘탈이 약해지면 수요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구매력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기업도 돌리기 힘들고 여러 가지 저는 진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돈 갚을 능력 없는 기업이 32% 역대 최악.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경제지에서 때리는 기사거든요. 경제지에서는 사실 대부분 친기업적인 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힘들다, 가게도 힘들다, 규제 풀자 이런 느낌으로 기사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헤드라인이 좀 약간 자극적으로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늘이 준 선물 썩은 포도 흐르는 황금으로 변하다. 이거는 뭐 쉬어가는 느낌으로 읽었던 기사예요. 와인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사였고요.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은 됐지만 대한전선 해외 매각 못 막는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제 뭐 관련해서 전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 갖고 있고 뭐 이런 기술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 7개국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아마 이게 중국한테 대한전선이 매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늦게 풀려가지고 이 매각을 못 막았어요. 매각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국가 기술을 핵심 기술이 지정 늦게 됐다 그랬나?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핵심 기술이어가지고 이게 우리 국가에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그냥 중국한테 넘어가게 생겼고 그럼 당연히 중국은 저가 공세를 때리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그 핵심 기술 사업 중에서 하나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고요. 1조 적자에도 등급은 양호, 공공기관 평가 기준 개편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적자 운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뭐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을 개편을 어떻게 했냐면은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좀 퍼센티지 그, 그 기업 점수를 좀 높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해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좀 적자적인 운영을 해도 어떤 공공적인 측면 뭐 이런 거에서 좀 더 좀 그 웨이트를 많이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평가를 좋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관련 기사고요. 이거 되게 재밌는 기사였는데 화웨이 제재가 한 달 동안 이제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산업군 5개에 대비해서 음, 이 제재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왔던 기사예요. 반도체는 흐리고 스마트폰 및 통신 장비는 맑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도체가 흐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화웨이한테 디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반도체적인 그 부품이 있잖아요. 이런 걸 납품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존율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수치는 아닐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약 5%를 화웨이한테 의존한다고 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 정도.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지금 제재 때려가지고 납품을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지금 자기네도 먹고 살기 힘들겠는데 다른 부품을 사올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웨이는 경쟁자였는데 경쟁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맑을 수 있고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통신 장비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것도 화웨이가 되게 좋아하는 아무래도 화웨이가 잘 나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경쟁 업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는 흐릴 수 있다, 맑을 수 있다라고 본 건데 읽어보시면 진짜 좀 우리나라 전반 산업과 연계해서 그 지금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뭐 빚에 튀는 자영업자들 이런 기사 나오고 유가 상승 베팅 원유 DLS 사상 최대 자금 몰려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DLS 기억나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 상승이 될 거다라고 베팅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유가가 여기까지 하락하면은 뭐 경제 뭐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락을 절대 못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기사를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 법인세 10조 넘게 줄어든다. 이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웨이 제재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아무래도 수입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규모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마이너스 그리고 대규모 마이너스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를 본 기업이 법인세를 많이 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줄어든 감축의 예상치가 10조 정도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환전 수수료 제로, 은행들이 믿지는 장사 나선 이유. 지금 경제 파트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워낙 모바일 페이라든지 특히 여러 가지 페이를 통해서 환전 안 해도 돼요.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만 해도 일본 같은 데 가서 QR코드 찍고 거기서 그냥 페이를 하면은 한국 원화에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전 수수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런 페이에 밀리니까 환전 수수료를 제로로 해서 이제 장사를 때리는데 사실 이 환전 수수료 제로 옵션은 첫 가입, 뭐, 그러니까 은행들도 각 상품 있잖아요. 외환 상품들 같은 게 첫 가입자에 한해서 첫 회만 주는 거라서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약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회원수 확보하려고 환전 수수료를 제로 때리는 거거든요. 환전 수수료를 제로 때린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1,000원에 사는데 1,000원에 파는 거예요. 마진 안 남기고 판다는 거죠. 이럴 거면 누가 장사를 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 옵션을 건 거죠. 대신에 처음에는 무료 때려줄 테니까 우리 상품 써 이렇게 하고 주는 건데 아무래도 이건 제가 시대착오적인 거라서 이미 모바일 페이에서 너무 유연하게 핸드폰에 있는 걸로 그냥 띡띡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내용인 것 같고 일본 여행 5.8% 감소, 경기 침체에 청년들 지갑 닫는다. 네,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가 이제 여행을 가장 많은 국가 중, 가장 많이 가는 국가, 일본이랑 이제 태국, 뭐 베트남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여행의 5.8% 정도 감소했다. 이유는 청년들이 돈이 없다 이거예요. 쿠팡 매출 늘리기 무리수가 갑질 논란 키웠다. 뭐 특정 기업에 대한 약간 비난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뭐 굳이 힘들게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죠. 확장이냐 신설이냐 동남권 신공항 다시 도마 위에.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와이파이로 주변 몰카 탐지 AI는 영상 자동 삭제 이번에 뭐 성범죄 근절 관련해서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AI라든지 뭐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그 공모전 같은 거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지식을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는 기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상을 탔다 정도로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에서 이제 패키지 여행 가격 비교 진출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패키지 여행을 소개시켜주고 가격 비교까지 해주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운영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 커미션을 가져가거든요. 5%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행 상품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띄우는 것 자체로도 이제 어느 정도 광고 효과도 있고 하니까 커미션을 5% 가져가는데 이거에 대한 또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가 결과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장악함으로써 또 독점적인 어떤 운영을 하게 될 거다 그런 게 있고 네이버의 검색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행 그 어떤 비수기 그러니까 자유여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지금 여행 회사들이 많이 좀 수익적으로 힘든데 그런 걸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계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두 가지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끊이지 않는 마케팅 잡음. 애플 건강 기능으로 스마트워치 시장 주도할 것. 잘 모르겠어요 사실 스마트워치 이건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지금 IT 쪽으로 넘어왔어요. 이번에 IT 기사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는 이제 어린이 콘텐츠 유튜브 키즈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자본이 많잖아요. 이제 막 성인들 것들 이제 유튜브 어린이들이 볼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 키즈로 옮기면서 여기에 무슨 부모님들이 어떤 락을 걸 수 있는 걸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는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예, 뭐랄까 바보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굳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암호화폐 겨냥한 초강력 규제 태풍 몰려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미 이게 규제가 몰려오는 거는 우리나라가 규제를 정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규제법이 정한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암호화폐 시장 있잖아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의 규제를 따를 건데 어떻게 따를 거냐면은
제가 블록체인 개념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있는 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거래를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받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 암호화폐 지갑만으로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규제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지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면은 거래소 정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래소들이 다 이제 문 닫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4개 정도 빼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거래소 중에서는.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뭐 신고할 수 있고 뭐 별가지를 다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권 세력이 그냥 놔두지 않겠죠. 이 블록체인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지금 뭐 규제 태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좀 사그라들 것 같고요. 워크데이 인사 책임자는 이제 90%가 워크데이에서 발표하기를 각 기업들의 인사 책임자 90%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요 요소로 통합된 솔루션을 꼽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어떤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효율적이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워크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이트라기보다는 웬만한 이제 이력서를 넣을 때 워크데이로 연결돼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IT 기업인데 한국에 와서 이런 이제 강연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깻잎에는 살 빼는 성분이 있다. 식약처에서 건기식, 건강기능식, 건강기능 보조식품인가 원료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깻잎 먹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과천과학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 대중화에 협력했다. 이런 건 알아두면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드론도 이제 슬슬 대중화 될 수 있겠죠. 캄브리아기 대폭발 진짜 원인은 초대륙 만든 지각판 변동이라고 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재앙적인 것 같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캄브리아기에 갑작스럽게 식생이 뭐 몇십만 종이 갑자기 생겨났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 전까지는 곤충이라든가 뭐 생물 개체수가 많이 없다가 이때 갑자기 막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얘네가 왜 생겼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풀어낸 거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캄브리아기 때 이제 지층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각 퇴적층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풍화 침식 자국이 강해진대요. 그러면 이제 바람도 불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가 내려가지고 그 산소가 나온다 그냥 질산인, 인이었던 것 같아요. 인 같은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면서 바다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영양분을 먹으면서 산소를 배출해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러면서 생명들이 막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되게 어렵지만 이해 잘했죠. 그래서 재밌게 읽었던 기사였고 이강인 피파 온라인 새 얼굴 된다. 피파 온라인 4예요. 그래서 피파 온라인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이제 그 마스코트로 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나 봐요. 첫 번째가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이 이제 세 번째라고 합니다. NHN 중국 제치고 세계 컴퓨터 비전 기술 대결에서 우승. 옷 입히던 거, 뭐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내가 이 옷을 샀을 때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입어가지고 하는 뭐 시뮬레이션 나오는 그런 걸 해가지고 우승했다고 합니다. 약간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5개인가 분야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 근데 한국이 하나 우승하고 나머지 다 중국이 우승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방은 했지만 군계에 일하게 하긴 했지만 중국의 AI 발전 기술이 그만큼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위장 악성 코드 피해 93만 명 이상 주의 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악성 코드에 퍼뜨린 건데 어떻게 퍼뜨리면 게임인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여러 가지 뭐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은 새롭게 발매된 게임처럼 위장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 새로 나왔네 하고 다운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악성 코드가 퍼지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 논문 기여도 중국과학원 세계 1위, 서울대 66위, 68위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 논문에 있어서도 중국이 훨씬 앞서간다는 거죠. 자체 서버 로그아웃 10조 클라우드 시장 빅뱅. 클라우드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알아보시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본 디온드는 IT 한류 유튜브 클래식 뮤비 HD로 리마스터한다. 그러니까 클래식 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음질도 좀 낮고 이제 막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 막 나오면 막 엄청나게 화질도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HD로 만들어서 리마스터해서 올린다는 거죠. 그런 거 있고
제약사에서 상반기 고용을 많이 할 거다. 이런 거랑 한국 교사들이 ICT 같은 경우는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그러니까 정보통합기술, 정보통신기술 능력인데 한국 교사들이 이런 거에서 활동이 좀 저조하다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한국 교사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나왔던 리포트였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5월, 6월에만 집배원이 또 4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다음 달 총파업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PC 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 한도 없앤다.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게임 산업에 대한 재밌는 기사였는데 그 이전에는 약간 암묵적으로 게임의 그 캐시 그런 뭐야 그 결제 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규제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성인 게임에 한해서 결제 한도를 없앤다고 합니다. 분실 지갑에 돈 많을수록 사람들이 정직해진다. 그러니까 실험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 다시 돌려주는 그 퍼센티지를 구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쫙 나오는데 그 도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돌려주고 어느 나라가 가장 적게 돌려지는지. 근데 전반적으로 나온 이 연구에서 나온 거는 지갑에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잘 돌려준다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재밌게 읽어봤고, 제 마지막 제 기사에서는 차차벤, 뭐 타다, 제2의 타다 연말까지 1000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타다가 이제 그 소카 그 자회사에서 운영하는데 100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 수도권에 밴을 통해서 약간 자유주행이 아니라 뭐랄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약간 공유 플랫폼적인 이제 어떻게 규제를 피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그거의 두 번째로 차차 밴도 이런 거를 이게 뭐가 우회해가지고 시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택시 업계랑 이제 또 갈등이 있을 것 같은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저께 제가 읽었던 기사였고요.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 동안 또 읽었네요. 이제 다 읽다 보니까 스킵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기사를 읽고 소개시켜준 자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하죠.